죽어! 너만 사라지면 내 비리도 횡령도 전부 덮을 수 있어!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샴페인 병이 머리 위로 내리꽂혔습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남자는 차가운 겨울 바다 한가운데로 추락했습니다. 수면 위로 멀어지는 요트에서는 믿었던 이인자의 비릿한 웃음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강태주 회장은 세상에서 지워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배신자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차가운 바다 끝에 목숨을 걸고 그를 건져 올릴 한 여인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옥 문턱에서 돌아온 남자의 처절한 복수, 그리고 신분을 뛰어넘는 운명적인 사랑 이야기.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화려한 조명이 밤바다를 수놓는 태성그룹의 호화 요트 파티장입니다. 흥겨운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갑판 중앙과는 달리 선미 쪽은 기묘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그 어두운 구석에 두 남자가 마주 서 있습니다. 태성그룹의 젊은 회장 강태주와 그를 보좌하던 전무 최기철이네요. 최기철이 떨리는 손으로 품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강태주의 가슴팍에 거칠게 들이밀었습니다. 강태주가 미간을 찌푸리며 최기철의 손을 탁 쳐내고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분명히 경고했을 텐데요. 최기철이 억울하다는 듯 가슴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눈 감아 주십시오. 이거 이번만 넘어가면 다 해결될 일입니다. 제가 회장님을 위해서 얼마나 개처럼 일했는지 아시잖습니까? 강태주가 서류 봉투를 빼서 내용을 훑어보더니 그대로 북북 찢어 바닥에 던져버리며 대답했습니다. 최 전무님, 회사를 위한다는 핑계로 뒷주머니 챙긴 게 누군데 지금 충신 코스프레를 합니까? 내일 아침 법무팀에서 감사 들어갈 겁니다. 옷 벗을 준비나 하세요. 최기철이 바닥에 흩날리는 종이 조각을 보며 눈을 부릅뜨고는 강태주의 멱살을 잡으며 외쳤습니다. 강태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내 아버지 때부터 이 회사를 어떻게 키웠는데 핏덩이 같은 놈이 감히 나를 내쳐? 강태주가 멱살 잡힌 손을 강하게 뿌리치며 최기철을 노려보았습니다. 강태주가 넥타이를 고쳐 매며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더러운 손 치우세요. 그리고 당신이 키운 건 회사가 아니라 당신 탐욕이겠지. 경비 부르기 전에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최기철이 뒷걸음질 치다가 옆에 놓인 아이스버킷을 발견하고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가 버킷 안에 꽂혀있던 샴페인 병을 낚아채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건방진 자식? 너만 없으면. 그래, 너만 없으면 다 덮을 수 있어. 강태주가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돌아설 때였습니다. 최기철이 악에 바친 비명을 지르며 샴페인 병을 휘둘렀습니다. 죽어버리라고.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강태주가 머리를 감싸쥐며 비틀거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충격에 중심을 잃은 강태주의 몸이 빗물에 젖은 미끄러운 바닥에서 휘청거렸죠. 강태주가 난간을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허공을 가를 뿐이었습니다. 최기철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뒷걸음질 치는 사이 강태주의 몸이 난간 밖으로 넘어갔습니다. 풍덩하는 소리는 파티장의 시끄러운 음악 소리에 묻혀 누구의 귀에도 닿지 않았습니다. 최기철이 난간 아래를 내려다보며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검은 파도가 순식간에 강태주를 집어삼키고 있었으니까요. 최기철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는 도망치듯 선실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요트는 비정하게도 불빛을 남기며 어둠 속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다 한가운데 버려진 강태주는 살을 애는 듯한 추위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머리에서 흐르는 피가 눈을 가려 앞이 보이지 않았고 두꺼운 코트는 물을 먹어 천근만근 무거워졌죠. 강태주가 필사적으로 팔을 허우적거려 보지만 차가운 수온 때문에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강태주가 입속으로 짜릿짠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자 본능적으로 캑캑거리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안 돼. 이렇게 죽을 수는 없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하지만 의식은 점점 희미해지고 몸은 심해의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낡은 통통배의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항구로 돌아가던 이서윤의 배였죠. 이서윤이 졸린 눈을 비비며 하품을 하다가 파도 사이로 넘실거리는 하얀 물체를 발견하고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게 뭐야? 스티로폼인가? 이서윤이 배의 키를 돌려 속도를 줄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아닌데, 사람 같은데? 아이고 세상에, 사람이 물에 빠졌어. 이서윤이 다급하게 엔진을 끄고 갑판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거친 파도 사이로 찢어진 흰 셔츠 조각이 보였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었죠. 이서윤이 배전으로 달려가 몸을 반쯤 내밀며 소리쳤습니다. 이봐요. 정신 차려요. 내 말 들려요? 대답은 없었고 물에 잠긴 남자의 몸은 이미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이서윤이 망설임 없이 겉옷을 벗어 던지고 차가운 바다로 뛰어들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바로 멈칫했습니다. 혼자 힘으로 저 거구의 남자를 배 위로 끌어올린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이서윤이 발을 동동 구르며 주변을 살피다가 그물 인양용 윈치를 발견하고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래, 저거야. 저걸로 끌어올려야 해. 이서윤이 굵은 밧줄을 챙겨 들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이 온몸을 찔러왔지만 이서윤은 이를 악물고 강태주에게 헤엄쳐 갔습니다. 이서윤이 강태주의 목덜미를 낚아채며 소리쳤습니다. 정신 차려. 죽으면 안 돼. 눈 좀 떠보라고 이 양반아. 이서윤이 능숙한 솜씨로 강태주의 허리춤에 밧줄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배 위로 기어 올라와 헐떡거리는 숨을 몰아쉬며 윈치 레버를 잡았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며 팽팽해진 밧줄이 천천히 말려 올라왔습니다. 올라와라. 제발 좀 올라와라. 강태주의 물에 젖은 몸이 짐짝처럼 배난간을 넘어 갑판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이서윤이 비틀거리며 강태주에게 달려가 뺨을 때리며 확인했습니다. 이봐요. 숨 쉬어요? 여보세요. 강태주는 미동도 없었고 입술은 이미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서윤이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길 새도 없이 강태주의 가슴 위에 두 손을 폭에 얹었습니다. 그녀가 온 체중을 실어 강태주의 흉부를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제발, 제발 숨 좀 쉬라고. 고요한 바다 위에는 이서윤의 거친 기합 소리와 둔탁한 압박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나도 강태주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떨어졌습니다. 안 돼. 여기서 죽으면 안 돼. 내가 널 어떻게 건졌는데. 이서윤이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힘을 짜내어 강태주의 가슴을 내리눌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태주의 몸이 크게 들썩이더니 입에서 왈칵하고 바닷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쿨러, 컥, 허. 강태주가 고통스러운 기침을 토해내며
거친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긴장이 풀린 이서윤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아이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살았다. 살았어. 이서윤이 엔진실 옆으로 기어가 기름때 묻은 낡은 담요들을 한아름 끌어안고 왔습니다. 그녀가 덜덜 떨고 있는 강태주의 몸을 담요로 꽁꽁 싸매주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아요. 금방 항구야. 정신줄 놓으면 안 돼요. 이서윤이 다시 조타실로 달려가 배의 속력을 최대로 올렸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검은 먹구름과 함께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점점 거세지며 배가 심하게 요동쳤지만 이서윤은 입술을 깨물며 키를 꽉 잡았습니다. 항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부두는 정막 강산이었죠. 이서윤이 창고 구석에 있던 녹슨 리어카를 끌고 와 강태주를 힘겹게 실었습니다. 그녀가 리어카 손잡이를 잡고 가파른 언덕길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 야밤에 이 고생을 하냐고. 이서윤이 끙하는 소리와 함께 리어카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비포장 언덕길은 울퉁불퉁해서 리어카 바퀴가 자꾸만 돌부리에 걸렸습니다. 리어카에 실린 강태주가 덜컹거릴 때마다 낮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추워. 이서윤이 흐르는 땀을 닦으며 뒤를 돌아보고 소리쳤습니다. 조금만 참으라니까. 다 왔어. 다 왔다고. 비바람이 거세지면서 이서윤의 발이 진흙탕에 미끄러졌습니다. 그녀가 무릎을 꿇으며 넘어졌지만 리어카가 뒤로 밀리지 않게 어깨로 바퀴를 받쳤습니다. 이서윤이 흙투성이가 된 무릎을 털고 다시 일어나며 악에 바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남들은 집에서 따뜻한 밥 먹고 자는데 나는 이게 뭐냐고. 이서윤이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리어카를 밀어 올렸습니다. 마침내 언덕 꼭대기에 있는 허름한 민박집 대문이 보였습니다. 이서윤이 대문을 발로 차서 열고 마당으로 리어카를 밀어 넣었습니다. 그녀가 마루에 걸터앉아 숨을 고르며 담요에 쌓여 기절한 듯 잠든 강태주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서윤이 혀를 차며 중얼거렸습니다. 멀쩡하게 생겨가지고는. 쯧쯧. 대체 어디서 굴러먹다 온 거야?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는 밤, 이서윤의 민박집 마당에는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낯선 천장에 얼룩덜룩한 곰팡이 자국이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강태주가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리자마자 머리가 깨질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그가 신음소리를 내며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전신을 두들겨 맞은 듯한 근육통에 비명을 지르며 다시 자리에 쓰러졌죠. 으악, 내 몸이 왜 이래.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이서윤이 쟁반을 들고 씩씩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태주의 상태를 살피는 대신 한 손에 든 계산기를 탁탁 두드리며 태주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서윤이 계산기 액정을 태주의 코앞에 흔들며 말했습니다. 일어났으면 계산부터 합시다. 세탁비, 숙박비, 그리고 어제 그 난리통에 내가 쓴 기름값까지 애누리 없이 딱 이만큼이요. 강태주가 황당한 표정으로 이서윤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당신, 누굽니까? 그리고 여기가 대체 어디죠? 이서윤이 허리에 손을 얹으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이 양반이 자고 일어나더니 딴소리네. 여기 내 집이고 당신은 어제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거 내가 살려냈잖아요. 기억 안 나요? 강태주가 미간을 찌푸리며 기억을 더듬으려 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뿌연 안개처럼 흐릿할 뿐이었습니다. 사고 당시의 충격 때문인지 자신의 이름조차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죠.
강태주가 머리를 감싸쥐며 괴로워했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내가 누군지, 왜 여기 있는지. 이서윤이 눈을 가늘게 뜨고 태주를 노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쉬하지 마요. 드라마 찍나? 돈 떼먹으려고 수작 부리는 거면 어림없으니까 주머니부터 털어봐요. 이서윤이 다짜고짜 태주의 젖은 바지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주가 기겁을 하며 몸을 비틀었지만 이서윤의 억센 손길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죠. 주머니에서 나온 것은 바닷물에 퉁퉁 불어 먹통이 된 최신형 스마트폰과 젖은 지갑뿐이었습니다. 이서윤이 물이 뚝뚝 떨어지는 지갑을 열어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쳇, 현금은 한 푼도 없고 카드 쪼가리만 잔뜩 있네. 이봐요, 이거 다 못 쓰는 거 알죠? 당장 현금 내놔요. 강태주가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이보세요.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는 겁니까? 전화기 좀 빌려줘요. 비서실에 연락하면 당장 해결해 줄 테니까. 이서윤이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비서실? 꿈 깨세요. 어제 태풍 때문에 통신 케이블이 끊겨서 전화고 인터넷이고 다 먹통이니까. 며칠은 꼼짝없이 갇혀 있어야 한다고. 강태주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가 아픈 다리를 질질 끌며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그를 절망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고립된 섬마을, 거친 파도 소리만이 귀를 때리고 있었으니까요. 강태주가 식은땀을 흘리며 선착장 쪽으로 무작정 걸음을 옮겼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이런 곳에 갇혀 있을 리가 없어. 선착장 매표소 앞에는 기상 악화로 전면 결항이라는 붉은 안내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강태주가 매표소 창구를 두드리며 안에 있는 직원에게 외쳤습니다. 이봐요. 배 언제 뜹니까?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당장 배 띄워요. 매표소 직원이 하품을 하며 귀찮다는 듯 대꾸했습니다. 아저씨, 글씨 못 읽어요? 파도가 저런데 배가 어떻게 떠요? 돈이 썩어나도 못 나가니까 가서 발 닦고 잠이나 자요. 강태주가 망연자실하여 매표소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마을 회관 앞 평상에 모여있던 노인들이 강태주를 힐끔거리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사람 서윤이네 집에 굴러들어온 놈이라며? 옷골 좀 봐라. 어디서 빚쟁이들 피해서 도망온 뜨내기구만. 쯧쯧, 멀쩡하게 생겨가지고는. 서윤이만 고생하게 생겼네. 강태주가 모멸감에 입술을 깨물며 몸을 돌렸습니다. 터덜터덜 민박집으로 돌아온 그는 마당에 놓인 깨진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마주했습니다. 찢어진 명품 수트, 헝클어진 머리, 피딱지가 앉은 이마. 천하의 강태주 회장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처참한 몰골이었습니다. 순간 지난밤 요트 위에서의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최 전무의 비릿한 웃음과 샴페인 병이 날아오던 순간이 떠올랐죠. 강태주가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최기철, 그 자식이 날 죽이려고 했어. 강태주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지금 당장 육지로 나가봤자 자신의 생존을 알게 된 최 전무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고립된 섬이 당분간은 가장 안전한 은신처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태주가 주먹을 꽉 쥐며 결심했습니다. 그래, 몸이 회복될 때까지는 숨어 있어야 해. 기억이 안 나는 척하는 거야. 그때 이서윤이 마당으로 들어오며 소리쳤습니다. 어디 갔다 이제 와요? 도망간 줄 알고 시겁했네. 밥값은 어떻게 할 거예요? 강태주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이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초점 없는 눈빛을 연기하며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 내가 누군지, 이름이 뭔지. 이서윤이 팔짱을 끼고 의심스런 눈초리로 태주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하지만 태주의 절망적인 표정이 꽤나 진실해 보였는지 그녀가 한숨을 푹 내쉬며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럼 어쩔 거예요? 기억날 때까지 여기서 밥축 내겠다. 이거예요? 강태주가 고개를 숙이며 작게 말했습니다. 몸이 나아지는 대로 갖겠습니다. 시키는 건 뭐든지 할 테니까. 이서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가 창고로 달려가더니 빨간 고무장갑과 앞치마를 들고 나와 태주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밥값은 몸으로 때워요. 일단 이것부터 입어요. 강태주가 얼떨결에 고무장갑을 받아들고는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서윤이 마당 한 구석에 산더미처럼 쌓인 그물과 양파망을 가리키며 턱짓했습니다. 뭐긴 뭐예요, 일복이지. 오늘 안에 저 그물 다 손질하고 양파 껍질 다 까나요. 밥 얻어먹으려면 뺑이 좀 쳐야 할 거요. 강태주가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앞치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태성그룹 회장에게 고무장갑이라니. 강태주가 울컥하여 앞치마를 집어 던지려다 이서윤의 매서운 눈빛을 보고는 슬그머니 허리에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아, 내가 살다 별꼴을 다 당하는군. 강태주가 쭈그리고 앉아 어설픈 손놀림으로 그물을 잡았습니다. 그물코가 엉켜 있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했죠. 이서윤이 답답하다는 듯 태주의 등짝을 짝 소리나게 때리며 타박했습니다. 아이고, 손이 아주 보들보들한 게 공주님이 따로 없네. 그렇게 해서 언제 다 할 거예요? 좀 야무지게 해봐요. 강태주가 등짝의 통증에 악소리를 내며 이서윤을 노려보았습니다. 이보세요. 말로 하면 되지 왜 사람을 때립니까? 이서윤이 콧방귀를 뀌며 대꾸했습니다. 일 못하면 맞아야지. 꼬우면 돈 내놓든가. 기억 돌아올 때까진 당신 이름은 백수요. 알았어요? 강태주가 분을 사기며 다시 그물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마음과 달리 손은 제멋대로 움직였고 그물은 점점 더 엉켜만 갔습니다. 지나가던 동네 개가 지저대자 강태주가 개를 향해 소심하게 쉿소리를 냈습니다. 조용히 해. 너까지 나 무시하냐? 해가 뉘엿뉘엿지고 마당에는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하루 종일 노동에 시달린 강태주는 녹초가 되어 방바닥에 대자로 뻗었습니다. 차가운 냉기가 올라오는 얇은 요 위에서 그는 화려했던 자신의 펜트하우스 침실을 떠올렸습니다. 최고급 거위 털 이불과 온도 조절 시스템, 그리고 버튼 하나면 모든 게 해결되던 그곳. 강태주가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강태주, 꼴 좋다. 여기서 양파나 까는 신세라니.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옆방에서 이서윤이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가 가계부를 정리하는지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죠. 강태주가 벽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생각했습니다. 저 여자도 사는 게 팍팍한가 보군. 밖에서는 여전히 거친 파도 소리가 들려오고 창문이 덜컹거렸습니다. 강태주는 욱신거리는 몸을 웅크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이 낯선 섬에서의 기약 없는 유배 생활이 시작되는 밤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강태주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에 옆방의 이서윤이 피식 웃는 소리가 들려왔고 강태주는 얼굴이 화끈거려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강태주에게 지옥 같으면서도 기묘한 적응의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고무장갑 끼는 법조차 몰라 이서윤에게 등짝을 맞던 강태주가 이제는 제법 능숙하게 마당을 쓸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손길은 단순히 청소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강태주가 창고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재고 박스들을 이리저리 옮기며 중얼거렸습니다. 동선이 엉망이야. 세제랑 수건이 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 이러니까 하루에 30분씩 더 걸리지. 강태주가 박스들을 종류별로 사용 빈도별로 재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물질을 마치고 돌아오던 이서윤이 그 광경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펼쳐놓은 장부와 깔끔하게 정리된 창고가 낯설게 느껴졌기 때문이죠. 이서윤이 젖은 머리를 털며 강태주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백수 양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청소하랬더니 웬 이사를 하고 있어? 강태주가 땀을 닦으며 펜 끝으로 장부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기억을 잃은 바보가 아니라 날카로운 경영자의 눈빛으로 잠시 돌아와 있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좀 보세요. 지난달 지출 내역을 보니까 식자재 로스율이 30%가 넘습니다. 그리고 비품 구매도 소매가로 하니까 불필요한 비용이 나가고 있고요. 이서윤이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지으며 장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개발세발 적혀있던 그녀의 글씨 옆에 강태주가 자를 대고 그은 듯 반듯한 표와 숫자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서윤이 입을 딱 벌리며 감탄했습니다. 와, 이거 당신이 다 정리한 거예요? 아니, 머리 다쳐서 이름도 기억 안 난다는 양반이 숫자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강태주가 헛기침을 하며 황급히 어리숙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게 그냥 숫자를 보니까 머릿속에서 탁탁 맞춰지더라고요. 몸이 기억하나 봅니다. 이서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도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가 강태주의 어깨를 팡팡 치며 말했습니다. 허우대만 멀쩡한 줄 알았더니 제법 쓸만하네. 덕분에 돈 굳었어. 잘했어, 백수. 그날 저녁 밥상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올라오던 씨어 빠진 김치 대신 노릇노릇하게 구운 고등어와 윤기가 흐르는 제육볶음이 상 한가운데를 차지했습니다. 강태주가 젓가락을 들고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거 저 먹으라고 한 겁니까? 이서윤이 밥그릇에 고봉밥을 퍼담아주며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랬으면 밥값을 받아야지. 많이 처먹어요. 그래야 내일 또 부려먹지. 강태주가 고등어살을 크게 발라 입에 넣었습니다. 짭조름하고 고소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지자 지난 일주일간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훈훈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강태주가 밥그릇을 비우며 슬그머니 물었습니다. 사장님은 꿈이 뭡니까? 평생 여기서 이렇게 사실 건 아니죠? 이서윤이 숟가락을 멈추고 잠시 허공을 응시하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꿈은 무슨, 빚 갚고 동생들 시집장가 보내고 그러다 늙어 죽는 거지. 배부르면 헛소리 말고 설거지나 해요. 평화로워 보이는 저녁이었지만 섬 밖에서는 어두운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섬으로 들어오는 여객선에서 낚시 가방을 맨 건장한 사내가 내렸습니다. 눌러쓴 모자, 아래로 보이는 눈빛이 낚시꾼이라기엔 지나치게 매서운 남자, 업계에서 K라고 불리는 해결사였습니다. K가 부두를 빠져나와 마을 입구에 있는 작은 구멍가게로 들어갔습니다. 가게 평상에는 동네 터줏대감인 김씨 아저씨가 막걸리를 마시며 부채질을 하고 있었죠. K가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최고급 담배 한 보루를 평상 위에 툭 올려놓았습니다.
어르신, 날도 더운데 시원하게 한잔하시죠. 김 씨가 눈을 휘둥그레 뜨며 담배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니, 웬 외지 양반이 이런 귀한 걸? 낚시하러 왔어? K가 자연스럽게 막걸리 잔을 채워주며 은밀하게 물었습니다. 예, 뭐 세월이나 낚을까 해서요. 근데 어르신, 혹시 요 며칠 사이에 마을에 낯선 남자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제 친구 놈이 이쪽으로 바람 쐬러 온다더니 연락이 안 돼서요. 김 씨가 술 기운이 오른 얼굴로 낄낄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낯선 남자? 아, 그 서윤이네 집에 굴러들어온 덩치 큰 놈 말하는 건가? K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서윤이네 집이요? 덩치가 좀 크던가요? 크다마다. 허우대는 멀쩡해가지고는 물에 빠진 생쥐꼴로 들어왔지. 기억상실인가 뭔가 걸려서 바보 천치처럼 지내는데 서윤이가 걷어줬어. K가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머금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집이 어디쯤입니까? 김 씨가 손가락으로 언덕 위 낡은 민박집을 가리켰습니다. K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는 가게를 나섰습니다. 그의 손은 낚시 가방 속에 있는 서늘한 흉기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강태주는 민박집 마당에서 널어놓은 그물을 걷고 있었습니다. 따가운 햇살 아래서 땀을 흘리며 일하다 보니 어느새 재벌 회장의 티를 벗고 제법 일꾼 같은 태가 났습니다. 강태주가 땀을 닦으며 허리를 펴고 마을 아래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을 어기 전봇대 뒤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빛이 강태주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카메라 렌즈 혹은 망원경의 반사광이었습니다. 강태주가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고 그물 뒤로 숨었습니다. 그의 심장이 쿵강거리며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낚시 조끼를 입고 모자를 눌러 쓴 남자 K였습니다. 강태주는 그 남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 자신이 경쟁 기업을 압박할 때 고용했던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사냥개 같은 해결사였으니까요. 강태주가 입술을 파르르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최기철, 결국 저놈까지 보냈어. 확인 사살을 하겠다는 거구나. 강태주의 머릿속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금 당장 도망쳐야 했지만 다리는 공포로 인해 바닥에 들러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이서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무거워라. 백수야, 나와서 짐 좀 들어. 이서윤이 양손 가득 장바구니를 들고 끙끙거리며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K의 시선이 이서윤에게로 향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강태주는 순간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대문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가 이서윤의 손목을 거칠게 낚아채며 집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들어와요. 당장. 이서윤이 깜짝 놀라 장바구니를 떨어뜨리며 소리쳤습니다. 엄마야, 왜 이래요? 미쳤어? 강태주가 대문을 쾅 닫아 걸고 이서윤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리고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그녀를 방 안으로 밀어넣고 불을 껐습니다. 커튼을 황급히 치는 강태주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이서윤이 강태주의 손을 뿌리치며 따져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왜 이러냐고. 강태주가 식은땀을 흘리며 이서윤의 어깨를 잡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쉿, 조용히 해요. 제발. 아니, 왜 그러는데? 귀신이라도 봤어? 강태주가 침을 꼴깍 삼키며 거짓말을 지어냈습니다. 빚쟁이들이에요. 날 잡으러 왔어요. 들키면 나 죽어요. 그러니까 제발 조용히 좀 해요. 이서윤이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듯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방 안에는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 찼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대문 밖에서 자갈 밟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벅, 저벅, 저벅. 무거운 군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대문 앞에서 뚝 멈췄습니다. 강태주는 부엌에 있던 식칼을 집어들고 문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손잡이를 쥔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 미끄러울 지경이었습니다. 계십니까? K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문틈을 타고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강태주가 숨을 멈췄습니다. K가 다시 한번 대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사람 있는 거 다 압니다. 잠깐 나오시죠. 강태주가 문고리를 잡으려는 순간 이서윤이 강태주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녀가 강태주를 향해 고개를 저으며 눈짓으로 가만히 있으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서윤이 심호흡을 한 번 하더니 벌컥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강태주는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이서윤이 허리에 손을 얹고 대문 너머의 K를 향해 꽥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구요? 남의 집 대문을 부술 작정이요? 대문 밖의 K가 틈새로 집안을 기웃거리며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사람을 좀 찾고 있어서요. 혹시 여기 덩치 큰 남자 한 명 와 있지 않습니까? 제 친구 놈인데. 이서윤이 코웃음을 치며 마당 한 구석에 있던 소금 바구니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녀가 K를 향해 소금을 팍 뿌리며 악을 썼습니다. 남자? 흥? 이 집에 남자가 어디 있어? 과부 혼자 사는 집에 와서 무슨 행패야. 재수 없게 시리. 당장 안 꺼져? 소금을 뒤집어 쓴 K가 인상을 찌푸리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의심으로 번들거리며 마당 구석구석을 훑고 있었습니다. 거참 아주머니 성격 한번 화끈하시네. 분명히 여기 있다고 들었는데. 누가 그래? 김씨 아저씨가 그래? 그 노인네가 노망이 났나? 헛소리 말고 썩 꺼져. 경찰 부르기 전에. 이서윤이 빗자루를 들고 휘두를 기세로 달려들자 K가 두 손을 들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어. 간다가. 거참 더럽게 사납네. K가 혀를 차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언덕 아래로 완전히 멀어질 때까지 이서윤은 대문 앞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이서윤이 대문을 걸어 잠그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다리도 후들거리고 있었던 것이죠. 강태주가 칼을 내려놓고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습니까? 이서윤이 고개를 들어 태주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의구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단순한 빚쟁이 때문에 저렇게 살벌한 남자가 찾아올 리 없다는 걸 그녀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서윤이 말없이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냉수를 한 사발 떠왔습니다. 그녀가 태주에게 물그릇을 건네며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셔요. 강태주가 떨리는 손으로 물그릇을 받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차가운 물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자 그제야 막혔던 숨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서윤이 강태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당신 대체 뭐하는 사람이야? 저놈 그냥 빚 받으러 온 놈 아니지? 눈빛이 사람 하나쯤은 우습게 죽일 놈이던데. 강태주가 시선을 피하며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그게 사채업자들입니다. 악질적인 놈들이라. 거짓말하지 마. 이서윤의 일갈에 강태주가 움찔했습니다. 이서윤이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사채업자가 아니라 깡패잖아. 당신 조폭하고 연관된 거야? 아니면 범죄자야? 똑바로 말해. 강태주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도 그렇다고 계속 거짓말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서윤이 한숨을 깊게 내쉬며 태주의 손에 들린 빈 물그릇을 뺏어 들었습니다. 아, 됐다. 말하기 싫으면 관둬. 근데 이거 하나만 알아둬요. 내 집에 있는 동안은 누가 와도 내가 쫓아내. 그러니까 쫄지 말고 밥값이나 제대로 해요. 이서윤이 획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강태주는 멍하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을 위험에 빠뜨린 남자에게 오히려 보호막이 되어주는 여자. 냉혹한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투박하지만 뜨거운 진심이었습니다. 강태주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K가 돌아간 것은 일시적인 후퇴일 뿐 반드시 다시 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강태주가 어둠이 깔린 마당에서 다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만은 내가 지킬게. 밤바람이 대문을 흔들고 지나갔지만 강태주는 더 이상 떨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다시 차갑게 가라앉으며 생존 본능을 일깨우고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가자 마을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거세게 몰아치는 가운데 강태주가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달랑 검은 비닐봉지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서윤이 준 낡은 운동화와 물 한 병이 짐의 전부였죠. 강태주가 신발을 신으며 대문 쪽을 힐끔거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비장함과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강태주가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기 더 있다간 그 여자까지 위험해져. 내가 사라져야 해. 강태주가 발소리를 죽이며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빗장을 조심스럽게 풀었습니다.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나자 그가 화들짝 놀라며 멈췄습니다. 다행히 안채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강태주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대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불쑥 튀어나온 손이 강태주의 덜미를 낚아챘습니다. 어딜 가요? 이 밤중에. 강태주가 억소리를 내며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이서윤이 도끼 눈을 뜨고 그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옷 위에 두툼한 카디건을 걸친 채 마치 그가 도망칠 줄 알았다는 듯 대문 기둥에 기대어 서 있었던 겁니다. 강태주가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 그게 화장실이 급해서. 이서윤이 강태주의 손에 들린 비닐봉지를 뺏어들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화장실 가는 사람이 짐을 싸들고 가나? 도망가려는 거죠? 그놈들 무서워서. 강태주가 고개를 떨구며 체념한 듯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말이 맞아요. 그놈들 보통 놈들 아닙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사장님까지 다쳐요. 제발 가게 해주세요. 이서윤이 강태주의 앞을 가로막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못 가요. 당신 이 섬 지리도 모르잖아. 지금 나가면 그놈한테 잡히거나 절벽에서 떨어져 죽기 딱 십상이라고. 죽고 싶어서 환장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여기 있으면 다 죽는데. 강태주가 절박하게 소리치자 이서윤이 검지손가락을 입술에 대며 쉿소리를 냈습니다. 그녀가 주위를 살피더니 강태주의 손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따라와요. 귀신도 모르게 숨을 데가 있으니까. 이서윤은 대문을 나서는 대신 민박집 뒷담벼락에 있는 개구멍으로 강태주를 이끌었습니다. 두 사람은 가시덤불이 우거진 뒷산새길을 헤치고 올라갔습니다. 길이라고 부르기도 힘든 가파른 바위길이었죠. 강태주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대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서윤이 앞장서서 가시나무 가지를 쳐내며 대답했습니다. 잔말 말고 따라오기나 해요.
발 헛디디면 바로 황천길이니까 조심하고. 한참을 올라가자 숲을 사이로 낡고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폐쇄된 등대였습니다. 이서윤이 녹슨 철문의 자물쇠를 익숙한 솜씨로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끼익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등대 내부는 습하고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서윤이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나서야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휴, 이제 살았다. 여기는 마을 사람들도 잘 안 오는 곳이라 그놈도 못 찾을 거예요. 강태주가 좁은 등대 안을 둘러보며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바깥에서는 후두둑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금세 굵어진 빗줄기가 등대 외벽을 때리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좁은 공간에 두 사람만 남겨지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로의 거친 숨소리와 빗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죠. 이서윤이 주머니에서 주먹밥 2덩이를 꺼내 하나를 강태주에게 건넸습니다. 먹어요. 저녁도 부실하게 먹었잖아. 강태주가 주먹밥을 받아들고 물끄러미 이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어 있었고 카디건 사이로 보이는 어깨에는 굵고 긴 흉터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강태주의 시선이 흉터에 머물자 이서윤이 쑥스러운 듯 옷깃을 여미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보기 흉하죠? 교통사고 자국이에요. 강태주가 고개를 저으며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많이 아팠겠다 싶어서요. 무슨 사고였습니까? 이서윤이 무릎을 끌어안으며 먼 곳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나지막하게 울렸습니다. 나 사실 수영선수였어요. 국가대표 상비군까지 했었거든요. 물살 가를 때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평생 물에서 살 줄 알았는데. 강태주가 놀란 표정으로 주먹밥을 내려놓았습니다. 국가대표요? 그런데 왜? 고등학교 3학년 때 시합장 가는 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졌어요. 눈 떠보니까 병원이었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다시는 선수 생활 못한다고. 어깨 인대가 다 끊어졌다고. 이서윤이 덤덤하게 말했지만 그 속에는 오래된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강태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 최고급 교육을 받고 회장 자리에 올랐지만 단 한 번도 무언가를 저토록 간절하게 좋아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서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죽고 싶었어요.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았으니까. 그래서 고향으로 도망쳐 내려왔는데 엄마가 그러대요.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고. 그래서 다시 물에 들어갔어요. 이번엔 수영장이 아니라 바다로. 이서윤이 강태주를 바라보며 씩 웃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는데 해녀질 하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1등 안 해도 되고 기록 안 재도 되고 그냥 숨 쉴 수 있는 만큼만 욕심 안 부리고 따오면 되는구나. 바다는 거짓말 안 하니까. 강태주가 가슴 한구석이 찌릿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평생을 숫자와 이익 그리고 배신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숨 쉴 수 있는 만큼만 욕심내라는 말은 욕심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 했던 최전무와 비교되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강태주가 고개를 숙이며 자조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럽네요. 사장님은 진짜 살아있는 사람 같아서. 나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기억나는 거라곤 도망치는 것밖에 없는데. 강태주의 어깨가 처량하게 떨렸습니다. 이서윤이 잠시 망설이다가 강태주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 온기는 난로처럼 따뜻했습니다. 이봐요, 백수 씨. 도망치는 것도 살려고 하는 짓이에요. 부끄러워할 거 없어요.
살다 보면 볕들 날 있겠지. 나봐요. 어깨 병신되고도 이렇게 씩씩하게 살잖아. 강태주가 고개를 들어 이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동자는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난생 처음 받아보는 조건 없는 위로였습니다.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다가오던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순수한 위로. 강태주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요. 이서윤이 민망한 듯 헛기침을 하며 주먹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싱겁긴 밥이나 먹어요. 힘내서 도망을 치든 싸우든 할 거 아니에요. 빗줄기가 점점 가늘어지고 밤이 깊어갔습니다. 긴장이 풀린 탓인지 이서윤의 고개가 꾸벅꾸벅 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머리가 강태주의 어깨 쪽으로 기울어지더니 이내 툭 하고 닿았습니다. 강태주가 숨을 멈추고 굳어버렸습니다. 새근거리는 숨소리가 귓가에 들려오자 강태주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자세를 고쳐 앉아 이서윤이 편하게 기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강태주가 잠든 이서윤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약속할게요. 내 기억이 돌아오든 아니든 당신 눈에서 눈물 나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내 목숨 걸고 지킬게요. 그것은 단순한 독백이 아니라 강태주 스스로에게 하는 맹세였습니다. 강태주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철문 밖의 인기척을 경계했습니다. 다행히 밤새 등대를 찾은 불청객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빗소리가 멈추고 창틈으로 푸스름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기익하는 철문 소리에 강태주가 화들짝 놀라며 이서윤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가 반사적으로 이서윤의 앞을 막아서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K가 아니었습니다. 등대지기 일을 겸하고 있는 마을 어르신이 랜턴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여? 서윤이 아니냐? 여기서 뭐하는겨? 긴장이 풀린 강태주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서윤이 부스스한 얼굴로 일어나며 어르신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고 할아버지, 놀랐잖아요. 비도 오고 해서 잠깐 비 피하고 있었어요. 어르신이 강태주를 훑어보며 혀를 찢찢 찼습니다. 젊은 청춘들이 아주 오붓하구먼. 그나저나 그 수상한 놈 때문에 숨어 있었던겨? 강태주가 귀를 쫑긋 세우며 물었습니다. 수상한 놈이라니요? 그 낚시꾼 말입니까? 그래, 그 눈매 사나운 놈. 아까 새벽같이 선착장으로 가더구먼. 배 뜬다고 방송 나오자마자 불이 나게 가던데? 이서윤이 환하게 웃으며 강태주를 돌아보았습니다. 들었어요? 갔다잖아요. 이제 안심해도 되겠네. 강태주도 그제야 굳었던 표정을 풀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최 전무가 보낸 사냥개가 허탕을 치고 돌아갔다고 생각하니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르신에게 인사를 하고 등대를 내려왔습니다. 비온 뒤겐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파랗고 바다 냄새는 싱그러웠습니다. 강태주는 앞서 걷는 이서윤의 짐을 뺏어 들었습니다. 이리 주세요. 제가 듭니다. 이서윤이 피식 웃으며 강태주의 팔을 툭 쳤습니다. 오, 매너 좋은데? 밥값 하려면 멀었으니까 얼른 가요. 두 사람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산길을 내려가 마을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을 지켜보는 시선이 있다는 것을요. 카메라는 선착장이 아닌 등대 반대편 숲속에 있는 폐가를 비추었습니다. 자풀이 무성한 폐가 창문 틈으로 담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K가 망원경을 내리며 섬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배를 타러 가는 척 연기를 하고 다시 마을로 숨어 들어온 것이었죠.
찾았다, 강태주. 아주 살만해 보이네. 여자까지 끼고. K가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타겟 확인. 처리 대기 중. K가 흉기를 꺼내 숫돌에 천천히 갈기 시작했습니다. 쓱, 쓱 하는 소리가 평화로운 아침 새소리와 섞여 기괴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강태주와 이서윤은 민박집 대문 안으로 웃으며 들어갔습니다. 폭풍 전 야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민박집에 돌아온 강태주는 마당을 쓸면서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이제 위험 요소가 사라졌다고 믿은 그는 서윤에게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무실 책상 위에 어지럽게 널려 있는 서류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지급금 독촉장이라고 적힌 붉은 글씨. 강태주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내용을 훑어내려가는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런 사기꾼 놈들. 감히 누구 돈을 떼먹어? 강태주가 주먹을 꽉 쥐며 서류를 탁 덮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복잡한 법률 조항과 협상 전략이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서윤이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며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태주가 부엌 쪽을 바라보며 결의에 찬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기대해요, 사장님. 이 강태주가 밥값 제대로 보여줄 테니까. 다음 날 오후 평화롭던 민박집 마당에 요란한 트럭 엔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대문 앞에 멈춰 서더니 껄렁한 차림의 남자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서윤을 오랫동안 괴롭혀온 악덕 유통업자 박 사장이 부하들을 이끌고 온 것이었죠. 박 사장이 이쑤시개를 씹으며 마당으로 들어와 거들먹거렸습니다. 어이, 이 사장, 집에 있나? 있으면 좀 나와봐. 부엌에서 전복을 손질하던 서윤이 화들짝 놀라 뛰쳐나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파랗게 질려 있었죠. 서윤이 앞치마에 물 묻은 손을 닦으며 쭈뼛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박 사장님, 연락도 없이 여긴 웬일이세요? 돈은 입금하셨어요? 박 사장이 코웃음을 치며 바닥에 침을 탁 뱉었습니다. 그가 서윤에게 다가가 위협적인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소리쳤습니다. 돈? 지금 돈 타령하게 생겼어? 당신이 보낸 전복 상태가 개판이라 거래처에서 클레임 들어오고 난리 났어. 위약금 물어내. 서윤이 억울함에 눈시울이 붉어지며 항변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제일 좋은 걸로만 골라서 보냈는데 지난번에도 그렇고 왜 자꾸 딴지 걸어서 돈 안 주시는 거예요? 박 사장이 서윤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툭 밀치며 윽박질렀습니다. 이 여자가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들어? 계약서대로 해? 위약금 3배 물고 장사 접고 싶어? 서윤이 입술을 깨물며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힘없는 섬마을 여자가 육지의 덩치 큰 남자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으니까요. 박 사장이 킬킬거리며 서윤의 뺨을 톡톡 건드리려던 찰나였습니다. 어디선가 묵직하고 차가운 목소리가 날아와 박 사장의 귀에 박혔습니다. 그 손 치우시죠. 손목 부러지기 싫으면. 박 사장이 흠칫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창고 쪽에서 강태주가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낡은 트레이닝복 차림에 고무장갑을 끼고 있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맹수처럼 서늘했죠. 박 사장이 강태주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뭐야, 이 건방진 놈은? 이 집 머슴인가? 강태주가 박 사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침에 꼼꼼히 검토했던 계약서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강태주가 박 사장 코앞까지 다가와 서류를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머슴이 아니라 이 민박집 경영 고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말한 위약금, 이거 명백한 사기인 거 알고 떠드는 겁니까? 박 사장이 당황하여 눈을 깜빡거리다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기? 이 자식이 돌았나? 계약서에 다 나와 있어. 강태주가 피식 웃으며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조목조목 읊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좌중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계약서 제호조 사망. 상품 하자에 대한 입증 책임은 구매자에게 있다. 당신들 전복 상태가 나쁘다는 증거 사진 한 장이라도 보냈습니까? 그리고 여기 대금 지급 기일이 3개월이나 지났는데 이건 공정거래법상 명백한 불공정 행위이자 갑질입니다. 박 사장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너 뭐하는 놈이야? 법 좀 안다고 까부는 거야? 강태주가 한 발짝 더 다가가며 박 사장을 압박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마치 대기업 회의실에서 임원들을 질책할 때처럼 매섭게 빛났습니다. 법만 아는 게 아니라 당신네 본사 감사팀 연락처도 알지.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본사에 전화해서 당신이 중간에서 돈 가로채고 장난친 거 싹 다 보고해 드릴까? 횡령죄로 감방 가고 싶으면 계속해 보시든가. 강태주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는 신용을 하자 박 사장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박 사장은 사실 본사 몰래 중간에서 대금을 착복하고 있었기에 감사팀이라는 말에 사색이 될 수밖에 없었죠. 박 사장이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꼬리를 내렸습니다.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할 거 있나? 우리끼리 오해가 좀 있었던 모양인데. 강태주가 휴대폰을 귀에 가져다 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해? 그럼 지금 당장 미지급금 전액 입금해. 10원이라도 비면 바로 신고 들어갑니다. 지금 3시 59분이니까 4시까지 시간 주지. 실시. 박 사장이 허둥지둥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켰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덜덜 떨리며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이 애처로울 지경이었습니다. 잠시 후 서윤의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에서 경쾌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띠링. 서윤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확인하고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밀려있던 대금 2천만 원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으니까요. 강태주가 서윤을 바라보며 눈짓으로 확인했습니다. 다 들어왔습니까? 서윤이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자 강태주가 박 사장을 향해 손을 휘휘 저었습니다. 입금 확인됐으니까 당장 꺼져. 그리고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그땐 정말 경찰 부를 테니까. 박 사장이 부하들에게 눈짓을 하며 도망치듯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트럭이 꽁무니를 빼고 사라지자 마당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윤이 멍하니 서 있다가 갑자기 강태주에게 달려와 그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으앙, 들어왔어. 돈이 진짜 들어왔다고. 고마워요, 백수씨. 진짜 고마워요. 강태주가 얼떨결에 서윤을 마주 안았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나는 짠 바다 내음과 따뜻한 체온이 강태주의 가슴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강태주의 심장이 걷잡을 수 없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수만 명의 직원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그였지만 이 작은 여자의 포옹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강태주가 붉어진 얼굴로 어색하게 서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사장님, 숨 막힙니다. 일단 이것 좀 놓고. 서윤이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후다닥 떨어지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녀가 눈물을 훔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미안해요.
너무 좋아서 그만. 오늘 내가 쏜다. 먹고 싶은 거 말만 해요. 다 해줄게. 그날 저녁 민박집 마루에는 상다리가 부러질 듯한 진수성찬이 차려졌습니다. 서윤이 읍내 시장을 털어오다시피 해서 사온 싱싱한 횟감과 해산물들이 가득했죠. 특히 냄비 한가득 끓여낸 해물라면에서는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며 침샘을 자극했습니다. 서윤이 소주병을 따서 강태주의 잔에 콸콸 채워주며 소리쳤습니다. 자, 받으시오. 오늘 우리 집 해결사님 덕분에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네. 강태주가 두 손으로 잔을 받으며 피식 웃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그냥 사장님이 흘린 땀방울, 제값 받은 것뿐인데요. 두 사람이 잔을 부딪히며 쨍하는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강태주가 소주를 한 입에 털어넣고 서윤이 발라준 통통한 게살을 입에 넣었습니다. 매콤하고 시원한 국물 맛과 달큰한 게살이 어우러져 환상의 맛을 냈습니다. 강태주가 눈을 감고 맛을 음미하며 감탄했습니다. 와, 진짜 맛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먹은 라면 중에 제일 맛있어요. 호텔 코스 요리보다 훨씬 낫네. 서윤이 기분 좋은 듯 콧노래를 부르며 상추쌈을 크게 싸서 태주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아이고, 입에 발린 소리는. 많이 먹어요.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잖아. 술병이 하나둘 비어가고 밤이 깊어지면서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었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발그레하게 달아오르고 눈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턱을 괴고 강태주를 빤히 바라보며 혀 꼬인 소리로 말했습니다. 근데 백수 씨, 당신 진짜 뭐 하던 사람이야? 아까 보니까 완전 딴 사람 같던데. 혹시 막 검사나 변호사 그런 거 아니야? 강태주가 뜨끔해서 시선을 피하며 라면, 국물을 들이켰습니다. 에이, 설마요. 그냥 잡지식이 좀 많은 백수입니다. 서윤이 해해 웃으며 손을 뻗어 강태주의 볼을 꼬집었습니다. 거짓말쟁이. 눈만 봐도 딱 보이는데. 똑똑한 놈이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 뭔가 사연이 있겠지. 서윤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지더니 그녀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그녀가 강태주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있잖아요. 나중에 기억 돌아오면 그냥 훌쩍 가버리지 마요. 인사라도 하고 가요. 아니, 그냥 안 가면 안 되나? 강태주가 숨을 멈추고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진심이 담긴 취중 진담이 가슴을 쿡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푹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 사실 외로웠나 봐. 맨날 악바리처럼 혼자 버텼는데 당신 있으니까 좋더라고. 든든하고 따뜻하고. 강태주가 조심스럽게 서윤의 손을 뒤집어 꽉 잡았습니다. 그의 손길은 더 이상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강태주가 서윤의 눈을 맞추며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약속할게요. 내가 누군지 기억이 나도 내가 어떤 사람이든 당신 밥값은 평생 할게요. 절대로 그냥 사라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서윤이 배시시 웃으며 강태주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치, 말은 잘해. 그 약속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서윤의 숨소리가 고르게 변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강태주는 잠든 서윤을 안아들어 방으로 옮겼습니다. 이불을 덮어주는 그의 손길이 깃털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강태주가 서윤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며 잠든 얼굴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화려한 파티장이나 고급 펜트하우스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꽉 찬 행복감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이 여자와 함께라면 평생 이 낡은 민박집에서 라면만 먹고 살아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태주가 방문을 닫고 마루로 나왔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소리가 심상치 않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이 덜컹거리고 멀리서 파도 소리가 으르렁거리는 짐승 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강태주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먹구름이 달을 완전히 가리고 비릿한 바다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태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강태주가 주먹을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은 말해야겠어. 내가 누군지, 그리고 내 마음이 어떤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내일 아침이 밝아오면 고백보다 더 무서운 시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폭풍전야의 밤, 민박집의 불빛만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세상은 온통 잿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밤새 내린 비는 거대한 태풍으로 변해 섬 전체를 집어삼킬 듯이 포효하고 있었죠. 창문이 깨질 듯 덜컹거리는 소리에 강태주가 번쩍 눈을 떴습니다. 그가 반사적으로 옆자리를 더듬었지만 손에 잡히는 것은 차가운 방바닥뿐이었습니다. 사장님? 강태주가 부스스한 머리를 털며 일어났습니다. 부엌에도 마당에도 이서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강태주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식탁 위에 놓인 낡은 양복 카탈로그와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쪽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태주가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백수야, 비가 좀 많이 오네. 어장에 쳐둔 통발이 걱정돼서 잠깐만 다녀올게. 이거 잘 거두면 내 양복 한 벌은 해줄 수 있을 거야. 밥 챙겨 먹고 있어. 쪽지 옆에는 강태주가 며칠 전 지나가는 말로 괜찮네라고 했던 회색 양복 사진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강태주가 쪽지를 구겨쥐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바보 같은 여자가 지금 밖이 어떤 상황인데. 강태주가 미친 사람처럼 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거센 비바람이 강태주의 뺨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의 강풍이었지만 강태주는 비틀거리면서도 방파제를 향해 전력 질주했습니다. 안 돼. 제발 서윤아. 거기 있으면 안 돼. 방파제에 도착했을 때 바다는 이미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와 하얀 포마를 일으키며 부서지고 있었죠. 그 아수라장 속에서 검은 잠수복을 입은 이서윤의 머리가 파도 사이로 보였다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강태주가 난간을 붙잡고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이서윤, 나와. 당장 나오라고. 위험해. 하지만 강태주의 외침은 폭풍우 소리에 묻혀 공허하게 흩어졌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이서윤은 필사적으로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통발줄이 바위 틈에 끼어 빠지지 않자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자꾸만 잠수를 시도하고 있었죠. 그 통발 안에 든 전복과 문어가 강태주의 새 옷이 될 거라는 생각 하나뿐이었습니다. 물속은 겉보기보다 훨씬 더 흉포했습니다. 거센 조류가 이서윤의 몸을 이리저리 휘감았습니다. 이서윤이 마지막 숨을 참고 통발줄을 끊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파도에 떠밀려온 낡은 폐그물이 이서윤의 오리발을 덮쳤습니다. 질긴 나일론 그물이 발목을 감아버리자 이서윤의 몸이 덜컥하고 멈췄습니다. 이거 왜 이래? 이서윤이 당황하여 발버둥 쳤지만 움직일수록 그물은 뱀처럼 그녀의 다리를 더 단단히 조여왔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폐가 터질 듯한 고통 속에서 이서윤은 허리춤에 있는 칼을 뽑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파도가 다시 한번 그녀의 몸을 뒤집어 놓았고 미끄러운 장갑 손에서 칼이 빠져나가 심해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안 돼. 칼이.
이서윤의 눈동자가 공포로 확장되었습니다. 산소가 부족해지자 시야가 점점 좁아지고 의식이 몽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서윤은 본능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가려 했지만 발목을 잡은 그물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강태주의 웃는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밥값은 평생 한다며. 거짓말쟁이. 이서윤의 입에서 마지막 공기 방울이 보글거리고 빠져나갔습니다. 결국 산소 부족으로 인해 눈앞이 캄캄해지며 의식을 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서윤의 몸이 힘없이 축 늘어지며 조류에 휩쓸렸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거센 파도가 폐그물을 바위에서 뜯어내면서 서윤의 몸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숨을 쉬지 않고 있었습니다. 방파제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강태주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축 늘어진 채 파도에 떠밀리는 서윤을 본 순간 그의 이성적인 판단력은 마비되었습니다. 강태주가 신발을 벗어 던지고 거친 파도 속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서윤아. 차가운 바닷물이 온몸을 찔러왔지만 강태주는 팔을 저어 서윤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수영선수 출신인 서윤에게 배운 대로 파도의 리듬을 타며 필사적으로 헤엄쳤죠. 강태주가 서윤의 멱살을 낚아채고 물 위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서윤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강태주가 서윤을 끌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정신 차려. 눈 떠. 제발 눈 좀 떠보라고. 강태주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서윤을 방파제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는 서윤을 둘러엎고 빗속을 뚫으며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진흙탕에 미끄러져 무릎이 깨지고 피가 흘렀지만 고통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윤의 차가운 체온만이 그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제발 죽지만 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제발. 강태주가 보건소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갔습니다. 보건소 안에는 태풍을 피해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강태주가 피투성이가 된 채 서윤을 안고 들어오자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길을 텄습니다. 보건소 의사가 놀라 뛰어나와 서윤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빨리 침대로 눕혀. 의사가 서윤의 동공을 확인하고 청진기를 대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의사의 얼굴이 심각하게 굳어졌습니다. 맥박이 너무 약해. 폐에 물이 찼고 저산소증으로 뇌 손상이 의심돼. 여기서 처치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강태주가 의사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의사잖아. 살려내. 무슨 짓을 해서라도 살려내라고. 의사가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강태주의 손을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진정하세요. 나도 살리고 싶어. 하지만 여긴 고압 산소 치료기도 없고 호흡기도 고장났다고. 당장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해. 1분 1초가 급하다고. 강태주가 멍하니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때 마을 이장이 흠뻑 젖은 채로 보건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장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틀렸어. 혜경이랑 119에 다 전화해봤는데 지금 파도가 5m가 넘어서 배가 못 든대. 헬기도 바람 때문에 이륙을 못한단다. 태풍 지나갈 때까진 꼼짝없어. 보건소 안은 순식간에 통곡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윤의 이름을 부르며 발을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강태주가 침대에 누워있는 서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워놨지만 호흡은 점점 얕아지고 생명유지장치의 그래프는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서윤은 오늘을 넘기지 못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강태주가 서윤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투박한 손, 자신을 위해 따뜻한 밥을 지어주고 양복을 사주겠다며 목숨을 걸고 바다로 뛰어든 손이었습니다. 강태주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서윤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약속했잖아. 밥값 한다며. 이렇게 가는 게 어딨어. 강태주의 머릿속에서 최전무의 위협, K의 추적, 회장으로서의 책임 등 모든 것이 하얗게 지워졌습니다. 지금 그에게 중요한 것은 단 하나, 이 여자를 살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강태주가 눈물을 닦아내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방금 전의 공포와 절망을 넘어선 서늘하고 단호한 결의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태주가 의사에게 차분하지만 위압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전화기 어디 있습니까? 의사가 당황하며 데스크 위에 유선 전화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있지만 지금 통신이 불안정해서. 강태주가 성큼성큼 걸어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뚜뚜하는 신호음이 미약하게나마 들려왔습니다. 강태주는 망설임 없이 뇌리에 박혀있던 태성그룹 비서실 직통 번호를 눌렀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순간 목숨을 건 싸움이 다시 시작될 것임을 알면서도 그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가 몇 번 가더니 낯익은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태성그룹 비서실입니다. 강태주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회장의 목소리로 돌아와 입을 열었습니다. 나다. 강태주다. 수화기 너머에서 쨍그랑하고 찻잔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서실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회장님? 정말 회장님이십니까? 살아계셨습니까? 강태주가 보건소 창밖에 몰아치는 폭풍우를 노려보며 명령했습니다. 잡소리 집어치우고 잘 들어. 지금 즉시 내 전용 헬기 띄워. 위치 추적해서 당장 이쪽으로 보내. 비서실장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지금 그쪽 지역은 태풍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관제탑에서 이륙 허가를 안 내줍니다. 헬기를 띄우는 건 자살행위입니다. 강태주가 으르렁거리듯 소리쳤습니다. 누가 허가받으래? 내 헬기야. 내가 띄우라면 띄워. 추락해도 좋으니까 당장 띄우라고. 보건소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강태주를 쳐다보았습니다. 매일 고무장갑 끼고 청소나 하던 백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압도적인 카리스마였습니다. 강태주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닥터리 태성병원 최고 의료팀 태워서 같이 보내. 도착 즉시 수술할 수 있게 수술방 비워두고 만약 1분이라도 늦으면 내들 전부 옷 벗을 각오해. 강태주가 전화를 쾅 끊고 돌아섰습니다. 그의 시선은 다시 서윤에게로 향했습니다. 강태주가 서윤의 귓가에 입술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들었지? 대한민국 최고 의료진이 오고 있어. 내가 너 살려. 저승사자가 와도 내가 멱살 잡고 끌고 올 테니까 넌 나만 믿고 버텨. 밖에서는 천둥 번개가 콰르릉 치며 하늘이 찢어질 듯 울어댔습니다. 하지만 강태주는 더 이상 하늘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살리기 위해 그는 이제 세상 밖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습니다. 그것이 설령 죽음보다 더한 전쟁의 서막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보건소 문이 덜컹거리고 빗물이 들이닥치는 바닥 위로 강태주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는 서윤의 손을 놓지 않은 채 폭풍 후 너머에서 들려올 헬기 소리만을 기다리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발 빨리 와라. 강태주의 붉게 충혈된 눈이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끝에는
또 다른 위협인 K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태주는 아직 그 사실을 모른 채 오직 서윤의 가녀린 숨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강태주가 수화기를 내려놓자마자 보건소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눈앞에 이 낯선 남자가 정말 자신들이 알던 그 백수가 맞는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보건소 의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기, 정말 헬기가 온답니까? 이 날씨에? 강태주가 의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옵니다. 제가 오라고 했으니까요. 의사 선생은 환자 바이탈 체크나 계속해 주세요. 곧 이동합니다. 강태주는 다시 서윤의 침대 곁으로 돌아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방금 전에 서슬 퍼런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서윤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다시 애절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보건소 뒷문이 끼익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습니다. 세찬 비바람이 열린 문틈으로 들이닥치며 보건소 안의 집기들을 흔들었습니다. 강태주가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두운 뒷문 입구에 검은 우비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모자 아래로 드러난 비릿한 미소, 바로 K였습니다. 강태주의 눈동자가 맹수처럼 번뜩였습니다. 너. K가 우비의 모자를 벗으며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번들거리는 사시미 칼이 들려 있었고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죠. K가 보건소 안을 둘러보며 킬킬거렸습니다. 거참, 날씨 한번 죽여주네. 배가 끊겨서 못 나가나 했더니 회장님이 친히 헬기까지 불러주시고 덕분에 나가는 길은 편하겠어? 보건소 안에 있던 마을 사람들이 칼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구석으로 도망쳤습니다. 으악, 칼이다. 사람 살려. 의사도 사색이 되어 책상 밑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순식간에 보건소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강태주가 침대 앞을 가로막으며 서윤을 등 뒤로 숨겼습니다. 그가 K를 노려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여기까지 기어들어온 걸 보니 죽고 싶은 모양이구나. 최기 처리시키더냐? K가 칼끝으로 강태주를 가리키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전무님이 회장님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시체라도 확인해야 발 뻗고 주무실 텐데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계시니 제가 면목이 없잖아요. K의 표정이 순식간에 살기등등하게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용히 가시죠. 어차피 이 폭풍우 소리에 묻혀서 아무도 모를 텐데. K가 바닥을 박차고 강태주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강태주가 급하게 주변을 둘러보다가 소독용 트레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챙? 하는 날카로운 금속음과 함께 K의 칼이 트레이에 막혔습니다. 하지만 K의 힘은 엄청났습니다. 강태주가 뒤로 밀리면서도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이 쥐새끼 같은 놈이. 강태주가 트레이를 밀어내며 K의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K가 주춤하는 사이 강태주가 옆에 있던 링거 거치대를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K는 노련하게 몸을 피하며 다시 칼을 휘둘렀습니다. 이번 목표는 강태주가 아니라 침대 위에 누워있는 서윤이었습니다. 비켜. 저 여자부터 보내줄 테니까. 강태주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가 서윤에게 날아오는 칼날을 막기 위해 맨몸을 던졌습니다. 푹 하는 소리와 함께 강태주의 왼쪽 팔뚝에서 붉은 피가 솟구쳤습니다. 강태주가 고통을 삼키며 K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감히 누굴 건드려. 강태주는 부상의 고통도 잊은 채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먹에 실어 K의 안면을 강타했습니다. 퍽! 평소 같으면 피했을 K였지만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강태주의 기세에 눌려 제대로 방어하지 못했습니다. 강태주가 K의 멱살을 잡고 약품 진열장 쪽으로 돌진했습니다. 와장창 유리 진열장이 산산조각 나며 약병들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유리 조각 위로 넘어진 K가 신음하며 일어나려 했지만 강태주가 링거줄로 K의 목을 감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더는 안 돼. 내 사람들은 내가 지킨다. 강태주의 팔에서 흐른 피가 바닥을 적셨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K가 캑캑거리며 칼을 놓치고 발버둥 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보건소 밖에서 콱콱콱콱 하는 거대한 굉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천둥 소리와는 다른 규칙적이고 묵직한 기계음이었습니다. 점점 커지는 그 소리에 보건소 창문이 미친 듯이 떨리고 천장의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구석에 숨어있던 마을 이장이 소리쳤습니다. 헬기다. 헬기가 왔어. 강태주가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보건소 앞마당에 강력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쏟아졌습니다. 강풍에 휘청거리면서도 태성그룹의 로고가 선명한 대형 헬기가 착륙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프로펠러가 일으키는 바람 때문에 보건소 문이 저절로 열리고 닫히기를 반복했습니다. 헬기가 착륙하자마자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총을 들고 뛰쳐나왔습니다. 그들이 보건소 안으로 들이닥치며 외쳤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강태주가 목을 조르던 손을 풀고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가 바닥에 널브러진 K를 턱으로 가리키며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치워. 경찰에 넘겨서 배우까지 싹 다 불게 만들어. 경호원들이 즉시 K를 제압하여 수갑을 채우고 끌고 나갔습니다. 곧이어 태성병원 의료진이 이동식 침대를 들고 뛰어들어왔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응급의학 전문의가 강태주에게 90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강태주가 피 묻은 팔을 감싸쥐며 소리쳤습니다. 인사는 나중에 하고 환자부터 봐. 당장. 의료진이 신속하게 서윤에게 달려들어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산소 포화도 측정기를 달고 기도를 확보하는 손놀림이 보건소 의사와는 차원이 다르게 빨랐습니다. 전문의가 심각한 표정으로 외쳤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너무 낮습니다. 뇌부종이 진행되고 있어요. 헬기 안에서 감압치료 병행하면서 바로 수술실로 갑니다. 이동해. 의료진이 서윤을 이동식 침대에 싣고 헬기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주가 그 뒤를 따르려다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는 멍하니 서 있는 마을 사람들과 보건소 의사를 돌아보았습니다. 피 묻은 셔츠와 헝클어진 머리 하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험은 더 이상 백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태주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신세 많았습니다. 밥값은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강태주가 이장에게 명함을 건네며 덧붙였습니다. 마을에 필요한 게 있으면 비서실로 연락하세요. 전기가 끊기든 배가 필요하든 태성그룹이 책임지고 지원하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구박하고 등짝을 때리던 그 청년이 재벌 회장이었다니 꿈을 꾸는 것만 같았으니까요. 강태주가 뒤를 돌아 헬기로 향했습니다. 비바람이 그의 얼굴을 때렸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헬기 프로펠러 소음 속에서 비서실장이 강태주에게 우산을 씌워주며 다가왔습니다. 비서실장의 얼굴은 울기 직전이었습니다. 회장님, 살아계셨군요. 정말 다행입니다. 강태주가 비서실장의 어깨를 툭 치며 헬기에 올랐습니다. 헬기 내부는 움직이는 중환자실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서윤은 각종 기계에 연결된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강태주가 서윤의 옆자리에 앉아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팔에서 흐른 피가 서윤의 손등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조종사가 마이크를 통해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지금 측풍이 너무 심합니다. 이륙할 때 기체가 많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강태주가 헤드셋을 끼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상관없어. 뛰어. 엔진 소리가 더욱 커지며 헬기가 둥실 떠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보건소와 마을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강태주가 내려다보는 그곳은 그가 난생 처음으로 사람의 온기를 느꼈던 곳이자 가장 처절하게 싸웠던 전쟁터였습니다. 헬기가 먹구름을 뚫고 상승하자 기체가 요동쳤습니다. 강태주는 흔들리는 와중에도 서윤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가 산소 마스크 안에 서윤 얼굴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버텨. 이제 다 끝났어. 아무도 우릴 못 건드려. 그때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태블릿 PC를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최기철 전무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는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태성그룹 강태주 회장 실종으로 인한 경영 공백. 최기철 전무체제 유력. 강태주가 기사를 보며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습니다. 그 웃음은 서늘하다 못해 잔혹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강태주가 태블릿을 덮으며 비서실장에게 물었습니다. 최 전무, 지금 어디 있나? 지금 본사 대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 중입니다. 아마 1시간 내로 회장 회의만을 통과시킬 예정인 것 같습니다. 강태주가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병원 도착하면 서윤이 수술실 들어가는 거 보고 바로 본사로 간다. 비서실장이 깜짝 놀라며 말렸습니다. 회장님, 팔에 부상이 심하십니다. 치료부터 받으셔야. 내 피는 닦으면 그만이야. 하지만 내 사람을 건드린 대가는 피로 씻을 수 없어. 강태주의 눈빛이 붉게 타올랐습니다. 그는 지금 서윤을 사경에 헤매게 만든 모든 원인, 즉 자신의 자리를 노리던 하이에나들을 사냥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강태주가 서윤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며 다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서윤아, 눈 뜨면 세상이 바뀌어 있을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헬기는 폭풍우를 뚫고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강태주의 귀환을 기다리는 촛불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강태주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불빛, 꺼져가는 서윤의 생명줄만이 위태롭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왕의 귀환이었지만 그것은 환호가 아닌 피의 숙청을 예고하는 서막이었습니다. 태성그룹 본사 대회의실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임시 이사회가 소집된 회의장 상석에는 강태주 대신 전무 최기철이 앉아 의사봉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최기철이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이사들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강 회장의 실종이 길어지면서 그룹의 경영 공백이 심각합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제가 비상경영체제 위원장을 맡아 회사를 정상화하겠습니다. 이해 없으시죠? 이사들이 서로 눈치만 보며 웅성거릴 뿐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최기철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의사봉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럼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으로. 쾅! 의사봉이 책상을 때리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육중한 회의실 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리며 벽에 부딪히는 소리였죠.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깁스를 한 팔을 멜빵에 걸고 말끔한 수트 차림을 한 강태주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는 수십 명의 경호원과 검찰 수사관들이 병풍처럼 도열해 있었죠.
강태주가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며 차갑게 일갈했습니다. 누가 마음대로 내 자리를 넘깁니까? 주인이 멀쩡히 살아 돌아왔는데. 최기철이 의사봉을 떨어뜨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죠. 강태주? 네가 어떻게 해? 강태주가 최기철의 코앞까지 걸어가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눈빛만으로도 사람을 얼어붙게 만드는 서늘한 기백이었습니다. 강태주가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지옥 문 앞까지 갔다가 당신 잡으러 기어 올라왔지. 내 목숨값은 받아야 할 거 아니야? 강태주가 손짓하자 대형 스크린에 최기철의 비자금 장부와 K에게 살인을 교사하는 통화 녹취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이사들은 경악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최기철이 뒷걸음질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모함이라고. 증거 있어? 그때 검찰 수사관들이 최기철의 양팔을 낚아채며 수갑을 채웠습니다. 강태주가 비릿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증거? 당신이 고용한 그 사냥개 K가 술술 잘 불더군요. 감방에서 평생 썩으면서 반성하세요. 아, 반성해도 나올 일은 없겠지만. 이거 내가 누군지 알아? 강태주, 내 놈을 죽여버렸어야 했는데. 최기철이 발악하며 끌려나가는 모습을 강태주는 무표정하게 지켜보았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회사는 다시 안정을 되찾았고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강태주의 마음속 구멍은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 거실입니다. 강태주가 불 꺼진 방에서 홀로 와인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성공, 넘치는 부, 모든 것을 되찾았지만 그는 지독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죠. 강태주의 시선이 탁자 위에 놓인 낡은 통장에 머물렀습니다. 그가 서윤에게 주었던, 아니 주려고 했던 돈과 편지가 고스란히 남겨져 있었습니다. 서윤은 수술 후 기적적으로 회복했지만 강태주가 회사 일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간호사가 전해준 말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고맙지만 이건 너무 무거워요. 제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서윤은 강태주가 준 억대의 위로금을 단 1원도 건드리지 않고 병원비만 계산한 채 퇴원해 버린 겁니다. 강태주가 통장을 만지작거리며 씁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바보 같은 여자. 돈 밝히는 척하더니 정작 큰돈 앞에서는 도망이나 치고. 강태주는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 서윤을 찾으려 했지만 허사였습니다. 그녀는 민박집을 처분하고 어디론가 꽁꽁 숨어버린 뒤였으니까요. 강태주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기다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가 옷방으로 들어가 화려한 명품 수트들을 지나쳤습니다. 그의 손이 멈춘 곳은 구석에 처박혀 있던 보풀이 일어난 촌스러운 스웨터였습니다. 강태주가 결심한 듯 스웨터를 집어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남해의 작은 섬마을 선착장에 여객선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화려한 헬기가 아닌 낡고 느린 여객선이었죠. 강태주가 배에서 내려 익숙한 바다 냄새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비릿하지만 정겨운 냄새, 서윤의 냄새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평범한 옷차림의 강태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지나가는 낚시꾼으로 여길 뿐이었습니다. 강태주는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 텅 빈 민박집 앞에 섰습니다. 임대문이라는 종이가 붙은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강태주가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 쌓인 평상, 녹슨 윈치, 그리고 서윤과 함께 라면을 먹던 마루.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온기만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강태주가 서윤이 쓰던 방 문을 열었습니다. 방 한 구석에 낡은 잡지 한 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강태주가 다가가 잡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가 태풍이 오던 날 아침에 보았던 양복 카탈로그였습니다. 서윤이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회색 양복 사진 위에는 물 자국이 번져 쭈글쭈글해져 있었습니다. 아? 강태주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녀는 이깟 종이 조각 하나 때문에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자신에게 새 옷 한 벌 입히겠다고 그 거친 파도 속으로 뛰어들었던 서윤의 마음이 사무치게 다가왔습니다. 강태주가 카탈로그를 품에 안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마을 뒷산, 등대 쪽으로 향했습니다. 서윤과 함께 비를 피하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던 그곳. 그곳이라면 서윤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해질녘의 등대 아래 절벽은 붉은 노을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강태주가 절벽 난간에 기대어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검푸른 바다 위로 검은 물체가 불쑥 솟구쳐 올랐습니다. 호호이 하는 길고 구슬픈 순비 소리가 파도 소리를 타고 들려왔습니다. 물질을 하는 해녀였습니다. 강태주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숨소리, 그 몸짓, 그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강태주가 절벽 아래로 난 좁은 계단을 미친 듯이 뛰어내려갔습니다. 서윤아, 해변 자갈밭으로 올라온 해녀가 무거운 망태기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물안경을 벗자 드러난 얼굴,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는 손길. 이서윤이었습니다. 그녀는 민박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떠난 게 아니라 등대 아래 숨겨진 해녀들의 쉼터에서 지내며 여전히 물질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서윤이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서 있는 강태주를 본 순간 서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들고 있던 오리발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백수? 서윤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비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강태주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말끔한 회장님이 아닌 보풀 일어난 스웨터에 면바지를 입은 촌스러운 모습으로 말이죠. 서윤이 울컥하며 소리쳤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또 와요? 잘 먹고 잘 살지 왜 왔어? 강태주가 서윤의 바로 앞까지 다가와 멈췄습니다. 그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강태주가 어색하게 웃으며 자신의 옷을 가리켰습니다. 이거 사장님이 사주려고 했던 거랑 비슷한 색깔 아닙니까? 시장 가보니까 이게 제일 비싸던데. 서윤이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렁그렁 맺힌 눈물은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죠. 서윤이 투정 부리듯 강태주의 가슴을 주먹으로 툭 쳤습니다. 바보, 멍청이. 회장님이면 좋은 옷 입고 살지. 왜 이런 걸 입고 다녀요? 창피하게. 강태주가 서윤의 손을 잡아 자신의 가슴에 댔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는 진동이 서윤의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좋은 옷, 좋은 집 다 필요 없더라고요. 사장님이 끓여준 라면보다 맛있는 것도 없고. 강태주가 바닥에 놓인 무거운 망태기를 번쩍 들어 어깨에 맸습니다. 기우뚱했지만 그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허리를 폈습니다. 그리고 나 아직 빚 다 안 갚았잖아요. 서윤이 콧물을 훌쩍이며 물었습니다. 무슨 빚이요? 돈도 엄청 많이 주고 갔으면서. 강태주가 서윤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밥값이요. 평생 한다고 했잖아. 나 약속 안 지키는 놈 아닙니다. 서윤이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노을빛을 받은 그녀의 얼굴이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치, 밥값 비싼데 감당할 수 있겠어요?
우리 집 반찬 투정하면 국물도 없는 거 알죠? 강태주가 서윤의 젖은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설거지도 제가 다 할게요. 청소도요? 당연하죠. 고무장갑도 새 걸로 사왔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강태주가 한 손에는 해산물이 가득 든 망태기를, 다른 한 손에는 서윤의 손을 잡고 자갈밭을 걸어갔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태양이 수평선 너머로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그림자는 길게 이어져 하나가 되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두 사람의 발걸음을 축복하듯 경쾌하게 부서졌습니다. 근데 오늘 저녁은 뭐예요? 라면? 라면은 무슨? 전복죽 끓여줄게요. 몸보신이나 해요, 백수 씨. 아, 저 이제 백수 아닌데. 여기선 백수예요. 잔말 말고 따라와요. 티격태격하며 멀어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 위로 차가운 바다가 아닌 따뜻한 온기가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생명을 걸고 지켜낸 뜨거운 구원의 완성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다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뜨거운 운명.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돈과 권력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작 곁에 믿을 사람 하나 없었던 재벌 회장 강태주. 가진 것은 빚뿐이었지만 타인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던 해녀 이서윤. 전혀 다른 세상에 살던 두 사람이 만나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는 과정은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가장 화려한 순간에 느꼈던 공허함, 그리고 가장 초라한 순간에 느꼈던 꽉 찬 행복. 결국 강태주가 선택한 것은 화려한 회장실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소박한 저녁 밥상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에서 진짜 소중한 것은 높은 지위나 많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폭풍 후 치는 밤에도 내 손을 놓지 않아줄 단 한 사람의 온기가 아닐까요?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강태주의 낡은 스웨터처럼 투박하지만 따뜻한 위로가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마음이 쉬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따뜻한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찬란 사연에서 또 만나요.